태풍이 몰아치는 밤, 윤희가 정순을 온실로 유인한다. 어머니, 온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윤희의 가짜 걱정 어린 목소리에 소가 온실로 향하는 정순 온실 안에서 난방기의 이상한 소리를 확인하려는 순간 윤희가 갑자기 온실 밖으로 나가며 문을 잠가버린다. 왜 안 열리지? 문을 밀어봐도 꿈쩍하지 않는 절망감 밖에서 막대기로 문을 막아놓은 윤희의 차가운 미소. 윤희야, 문이 안 열려. 필사적으로 외치는 정순. 온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며 숨이 막혀온다. 유리창 너머 윤희의 입모양.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어머니도 편해지시고 저희도 새 출발하는 거죠. 뜨거운 공기보다 더 차가운 며느리의 살인 의도. 정순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태풍 소리에 묻힌다. 고음과 섭기로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생존 의지가 불타오른다. 난방기 폭발 직전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시골 마을. 이른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유리온실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온실을 지켜온 김정순이 오늘도 어김없이 물뿌리개를 들고 꽃들 사이를 걸어갑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곱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온실 안은 장미와 국화, 백합이 계절마다 번갈아 피어나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왔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항상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온실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는 것이었죠. 겨울에는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여름에는 환기구가 잘 열리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꽃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죠. 남편 박종철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가꿔온 이 온실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종철과 정수는 젊은 시절부터 꽃 농사를 꿈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시 생활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거든요. 결혼 후 둘은 이곳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와서 작은 비닐하우스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태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날아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정순과 종철의 꽃 농사는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멀리서도 꽃을 사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두 사람은 번 돈을 모아서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꿨습니다. 유리온실은 비닐하우스보다 훨씬 비쌌지만 온도 조절이 쉽고 꽃들이 더 잘 자랐거든요. 종철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정수는 혼자서도 꿋꿋이 농장을 지켜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하기 힘들어서 농장을 정리할까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온실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종철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종철이 생전의 꽃은 우리의 자식 같은 거야. 끝까지 돌봐줘야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꽃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 정순의 온실로 달려와 꽃을 부탁했고 정순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죠. 값도 다른 곳보다 싸게 받았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라는 것이 정순의 철학이었거든요.
특히 봄에 열리는 마을꽃 축제에는 정순의 온실이 빠질 수 없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마을꽃 축제는 매년 5월에 열렸습니다. 정수는 축제 한 달 전부터 특별히 신경 써서 꽃들을 키웠죠. 장미는 빨강, 분홍, 하양 등 다양한 색깔로 준비하고 국화는 노랑과 하양으로 백합은 순백색으로 맞춰서 온실 전체가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축제 당일에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죠. 사진을 찍으러 오는 젊은 사람들, 꽃을 보며 옛날을 그리워하는 어른들, 꽃향기에 좋아하는 아이들. 정수는 그런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온실 한쪽 모서리에는 종철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종철의 모습이 담긴 작은 액자였죠. 정수는 매일 아침 종철의 사진 앞에서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꽃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어제 심은 장미 모종들도 뿌리를 잘 내린 것 같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환기를 좀 시켜줘야겠어요. 종철이 대답할 리는 없지만 정수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온실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가 먼저 피고 여름에는 장미와 백합이 만발했죠. 가을에는 국화가 온실을 가득 메웠고 겨울에는 동백과 수선화가 추위를 이겨내며 꽃을 피웠습니다. 정수는 각 꽃들의 특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심어야 하고 언제 물을 줘야 하고 어떤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지 40년의 경험이 쌓인 노하우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정순의 평온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며느리 윤희가 아들 민수와 함께 내려와 잠시 거처하게 되면서부터였죠. 윤희는 남편이 직장을 잃으면서 서울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든 시어머니를 도우러 온 줄 알았죠. 윤희는 35살의 단정한 외모에 말씨도 부드러웠습니다. 첫 인상부터 좋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잊지 않았고 식사 준비나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도왔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라며 설거지도 대신 해주고 빨래도 개어주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사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40살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정순을 보며 미안해하는 표정을 자주 지었죠. 그동안 서울 직장 생활에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마세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효심을 보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죠. 윤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시골 생활이 좋아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요. 여기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윤희의 말에 정수는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가 시골 생활을 좋아한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거든요.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윤희는 정순과 함께 온실에 가서 꽃들을 구경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죠.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꽃을 다 키우시다니 대단하세요. 정수는 그런 윤희가 기특해서 꽃 기르는 방법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윤희는 진짜 관심 있는 듯 열심히 들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윤희의 시선이 자꾸 온실과 주변 땅을 훑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시선이 달라 보였죠. 윤희는 온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온실이 정말 크네요. 땅도 넓고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윤희는 정순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땅이 꽤 넓은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되나요? 온실 포함해서 1000평 정도 됩니다. 종철이 아버지랑 평생 모아서 산 땅이에요. 1000평이나요? 와, 정말 넓네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윤희의 말에 정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며느리가 시골 땅값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수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온실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민수와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전화 통화였습니다. 정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온실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경기도 외곽이긴 하지만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지금도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몇 년 후에는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희가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윤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1000평이요. 온실까지 포함해서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러는데 이 땅만 팔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는 거뜬하다고 하네요. 요즘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순간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희가 자신의 땅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정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집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윤희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절대 안 판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 무덤이 여기 있다고 자기도 여기서 죽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자신의 땅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윤희가 마치 정순이 장애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순은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은 아직 몰라요. 일단 제가 알아보고 있는 단계거든요. 남편한테 말하면 어머니 편을 들 게 뻔하잖아요. 우선 시어머니를 설득해 볼 생각이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농사짓기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 편히 쉬셔야 한다고요. 윤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그렇게 다정했던 며느리가 이런 속셈을 품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네, 알겠어요. 일단 시어머니와 더 친해진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볼게요. 괜히 성급하게 굴어서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 보겠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정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 땅은 남편 종철과 함께 평생에 걸쳐 피땀 흘려 일군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했던 두 사람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조금씩 넓혀온 소중한 터전이었죠. 종철의 무덤도 이 땅 한쪽에 있었고 정순 자신도 언젠가는 종철 옆에 묻히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온실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라면 꽃들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데도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죠. 종철의 사진 앞에 앉아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쩌죠? 며느리가 우리 땅을 팔려고 해요. 이 꽃들과 함께 살아온 우리 인생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꽃들 상태가 어떠세요?
제가 봐도 정말 예쁘게 피었던데요. 정수는 윤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요. 그냥 평소와 같아요. 정순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윤희는 그런 정순의 변화를 눈치챈 듯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대신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요즘 경기도 쪽 땅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우리 동네도 개발 예정 지역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희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는 땅값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정순의 단호한 말에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물론이죠, 어머니. 이 땅은 어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니까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수는 윤희의 그 미소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들었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윤희는 분명히 자신을 설득해서 땅을 팔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죠. 윤희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할지, 민수는 아내의 계획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희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냥 며느리로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정순에게 더 자주 말을 걸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온실일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하시면 몸이 상할 텐데요.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윤희의 말 하나하나가 정순에게는 자신을 농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시도로 들렸습니다. 정수는 윤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정수는 윤희가 점점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수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죠. 정수는 아들에게 윤희의 진짜 속마음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정수는 또다시 윤희의 전화 통화를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네, 조사해 보니까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땅값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이 팔 때인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수는 이번에도 윤희의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윤희는 이미 부동산 중개인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심지어 땅을 팔고 난 후에 투자 계획까지 짜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 민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정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윤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정수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계산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게 굴지 않았죠. 오히려 노골적으로 농사일에 간섭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꽃 농사로는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차라리 수익성 높은 작물을 심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윤희가 정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순은 온실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정순은 손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것들이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꽃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고 수요도 많고요. 어머니 나이에 돈 걱정 없이 사시려면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40년 넘게 꽃 농사를 지어온 자신에게 갑자기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하다니요. 더군다나 돈 걱정 때문에 꽃 농사를 포기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꽃 농사가 좋아요.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순의 단호한 대답에 윤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좀 더 진지한 표정이 되었죠.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배가 부르나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는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윤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정중한 존댓말과는 완전히 달랐죠. 정수는 윤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제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농사를 하는 건데. 정순이 이렇게 말하자 윤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혼자만의 땅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저희 것이 될 땅인데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희가 이미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였죠. 정수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제가 죽어도 팔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그만 편히 쉬셔야죠. 이 땅은 제가 잘 활용할게요. 어머니께서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디론가 보내고 땅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숨기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해서 살아온 곳인데 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이 온실, 이 꽃들이 제 인생의 전부야. 윤희는 정순의 격앙된 반응에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땅을 팔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정수는 윤희의 말을 들으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의 욕심을 드러낼 줄은 몰랐거든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냉랭해졌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정순에게 다정하게 굴지 않았고 정순도 윤희를 경계하며 대했죠. 민수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정순은 온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정순이 온실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온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온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온실 안을 들여다보니 윤희가 난방기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전등을 켜고 난방기의 가스 연결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죠. 정수는 숨을 죽이고 윤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윤희는 가스 밸브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정수는 윤희가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자칫 들킬까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10분 정도 지나서 윤희가 온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숨어서 윤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온실로 들어가서 난방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정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 정수는 윤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온실에 가셨었나요?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제가 왜 새벽에 온실에 가겠어요? 윤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옆에 있어서 추궁할 수는 없었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정수는 혼자 온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나타나서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윤희가 그러는데 요즘 어머니께서 자꾸 의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민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먼저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수야, 사실 윤희가.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윤희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괜한 의심하지 마세요. 며느리를 믿어주세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아내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순이 무슨 말을 해도 민수는 윤희를 믿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모르는 일이 있어. 윤희가 우리 땅을. 어머니, 그만하세요. 윤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던 거 이해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좀 더 마음을 여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윤희를 질투하거나 경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정수는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민수와 함께 정순 앞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어머니께서 저를 자꾸 의심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윤희는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윤희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지만 민수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있었죠. 어머니, 윤희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죠. 민수가 아내를 감싸며 어머니를 타일렀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아내 편이었고 자신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괜한 의심이었다면 미안해요. 정수는 일단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윤희를 더욱 경계하게 되었죠. 윤희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수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희가 새벽에 온실에서 뭘 했는지 계속 신경이 쓰였고 혹시 난방기에 뭔가 손을 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정수는 매일 아침 온실에 가서 난방기를 꼼꼼히 점검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윤희를 경계하며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기상청에서 강력한 태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도 태풍이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보였죠. 정수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태풍을 수없이 겪어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날 오후 정수는 온실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필름을 붙이고 온실 안의 화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특히 난방기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윤희가 며칠 전 새벽에 뭔가를 만진 것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난방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스 연결 부분이 평소보다 헐거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태풍 때문에 진동으로 느슨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일단 렌치로 조금 더 조여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 무렵부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온실의 유리창도 덜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정수는 온실이 걱정돼서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밤 11시쯤 윤희가 갑자기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온실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수는 윤희의 말에 놀랐습니다. 며칠째 냉랭하게 지내던 윤희가 갑자기 온실을 걱정한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온실이 걱정되는 마음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정수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함께 가볼게요. 윤희도 우산을 들고 정순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깥은 이미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도 상당히 강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온실로 향했습니다. 온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내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어요. 정수는 온실 안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난방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윤희가 난방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순이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정말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어요. 마치 가스가 새는 것 같은 쉬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까 확인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정순이 난방기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려는 순간 윤희가 갑자기 온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수는 윤희가 왜 갑자기 나가는지 궁금해서 뒤따라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온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리지? 정순이 문을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로 문을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정수는 당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야, 문이 안 열려. 밖에서 뭔가 막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윤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실 유리창 너머로 윤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윤희는 온실 문 앞에 큰 나무 막대기를 가로막아 놓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윤희야, 뭐 하는 거야? 문을 열어줘. 정순이 소리를 질렀지만 윤희는 대답 대신 온실 창문 너머로 정순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희의 표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난방기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도 더 커졌어요. 정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윤희가 며칠 전 새벽에 난방기를 만진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온실 안의 습도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온실 내부의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윤희야, 제발 문을 열어줘. 이러면 안 돼. 정순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윤희는 여전히 온실 밖에 서서 정순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윤희의 모습도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차가운 시선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온실 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정수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온과 습기 때문에 호흡도 가빠졌어요. 정수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태풍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희가 온실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정수는 윤희의 입술을 읽으려고 애썼어요. 윤희가 하는 말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어머니도 편해지시고 저희도 새 출발하는 거죠. 그 말을 이해한 순간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온실의 뜨거운 공기보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온실에서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문을 밀어보고 유리창을 두드려보고 온실 곳곳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온실은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쉽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나이든 정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 안은 완전히 사우나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순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머리도 어지러웠어요.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져서 헉헉거렸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온실 밖에서 정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정순은 윤희를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느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정수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억울했어요. 윤희의 음모를 밝혀내고 싶었고 자신이 평생 갖고 온 이 땅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난방기에서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뭔가 폭발하기 직전 같은 소리였어요. 정수는 위험을 감지하고 온실 한쪽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깐 후 윤희도 위험을 감지했는지 온실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유리창 너머로 윤희가 뛰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온실 한쪽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온실의 유리창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바닥에 엎드려서 몸을 보호했어요. 유리 파편들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폭발로 인해 온실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연기와 먼지 속에서 기어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오니 시원한 빗물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폭발의 충격과 그동안의 고온 때문에 정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멀리서 민수가 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와 윤희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어요.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놀란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순이 눈을 뜨자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머리가 띵하고 온몸이 아팠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네요. 정순이 고개를 돌리자 병실 의자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윤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수는 목이 말라서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해남 종합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온실에서 가스 폭발 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큰 부상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그날 밤의 일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윤희가 온실로 데려간 것, 문을 잠가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뜨거운 온실 안에서 죽을 뻔했던 것, 모든 것이 윤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민수야, 윤희는 어디 있어요? 아, 윤희는 경찰서에 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경찰이 와서 여러 가지 물어봤거든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경찰이 온 것은 다행이지만 윤희가 먼저 경찰에게 자신의 버전으로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됐어요. 분명히 윤희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민수야, 사실 그날 밤에 정순이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의 남자 경찰관이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김정순 할머니시죠? 저는 해남경찰서 김종영 경위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경찰관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며느리분께서 이미 설명해 주셨지만 당사자이신 할머니 말씀도 들어봐야 하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정수는 긴장했습니다. 윤희가 어떻게 설명했을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찰관님, 사실 그날 밤의 일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정순의 말에 경찰관들과 민수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봐. 윤희가 나를 온실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했어. 정순의 폭탄 발언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메모를 하며 정순의 말을 기록했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윤희가 왜 어머니를? 민수야, 윤희는 우리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려고 해. 내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새벽에 온실에서 난방기를 만지는 것도 봤어. 정순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전화 통화 내용, 땅을 팔자는 제안, 새벽에 온실에서 난방기를 만진 것, 그리고 그날 밤 온실에 가둬놓은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경찰관들은 정순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지만 표정이 그리 진지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할머니의 착각이나 과장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런데 증거가 있으신가요? 며느리분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거나 난방기를 조작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김종현 경위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어요. 윤희의 전화 통화는 녹음한 것이 없었고 새벽에 온실에서 본 것도 자신 혼자만 목격한 일이었거든요. 증거는 없지만 정말 사실이에요. 윤희가 온실 문을 막대기로 잠가놓고 나를 못 나오게 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며느리분 말씀으로는 할머니께서 온실을 확인하러 가시겠다고 해서 함께 갔는데 할머니가 온실에 들어가신 후에 본인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폭발 소리를 듣고 달려와 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다고 하고요. 경찰관의 설명에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윤희가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사건을 설명한 거였어요. 자신은 무고하고 정순이 혼자 온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만든 거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윤희가 나를 온실에 가두고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관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윤희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잖아요. 이유가 없다고? 민수야, 윤희는 우리 땅을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고 했어. 내가 직접 전화 통화를 들었다니까. 정순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수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때 윤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윤희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마치 정말로 시어머니가 걱정됐던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네요. 정말 걱정했어요. 윤희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그런 윤희의 연기가 역겨웠어요. 윤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순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민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윤희, 어머니가 그날 밤에 내가 온실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윤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황당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니를 해치려고 해요? 그날 밤에 저는 어머니가 온실에 들어가신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윤희의 능숙한 연기에 경찰관들은 더욱 정순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현 경위가 정순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무래도 사고 당시 충격 때문에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가스 중독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정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을 정신이 혼란스러운 노인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제 정신 멀쩡해요. 윤희가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윤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걱정했는데. 민수가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너까지 윤희 편을 들 거야?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정순의 절규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정순을 보며 윤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마도 사고 충격으로 많이 놀라셨나 봐요. 괜찮아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윤희의 말에 경찰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가스 폭발 사고로 결론 내려질 것 같았어요. 그럼 우선 사고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 몸조리 잘하시고 혹시 추가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면 경찰서로 연락 주세요. 경찰관들이 나간 후 병실에는 정순과 민수, 윤희만 남았습니다. 정순은 윤희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윤희, 내가 뭘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윤희는 민수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어떡하죠? 혹시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정신과라고? 내가 미쳤다는 거야? 정순이 소리를 지르자 민수가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일단 몸부터 회복하세요. 퇴원하시고 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혼자서라도 윤희의 음모를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더 머문 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폭발로 부서진 온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온실의 절반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유리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평생에 걸쳐 갖고 온 꽃들도 대부분 죽어 있었죠. 어머니, 온실은 보험으로 다시 지을 수 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온실을 다시 짓는 문제가 아니라 윤희의 음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이 더 걱정됐거든요. 경찰도 민수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뭘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윤희는 정순이 집에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죠.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였어요. 몸 회복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니 방이 너무 춥지 않으세요? 난방 좀 더 틀어드릴까요? 윤희의 이런 행동들이 정순에게는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분명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정수는 뜻밖의 방문자를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웃 어른인 박창수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였어요. 박창수는 정순보다 5살이나 많은 77살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정순아, 몸은 좀 어떠? 창수 오빠 오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박창수는 정순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정순이 이 마을로 시집와서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었죠. 두 사람은 온실터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일이 좀 이상했어. 박창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박창수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그날 밤에 태풍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희 집 쪽에서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내다봤지. 박창수의 말에 정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창수가 그날 밤에 진실을 봤을까 싶었거든요. 뭘 보셨는데요? 너희 며느리가 온실 문 앞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 멀리서 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막대기 같은 걸로 문을 막는 것 같았어. 정수는 박창수의 말을 들으며 전신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증명해줄 증인이 나타난 거였어요. 정말요? 정말 보셨다고요? 응, 분명히 봤어. 그런데 이상한 게 며느리는 온실에서 나와서 한참을 거기 서 있더라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 박창수의 증언에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창수 오빠, 그럼 경찰한테 이 얘기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정순아, 조심해야 해. 며느리가 정말로 너를 해치려고 했다면 다음에는 더 치밀하게 나올 수도 있어. 박창수의 경고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박창수의 증언만 있으면 경찰도 사건을 다시 조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는 민수에게 박창수의 증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창수 오빠가 그날 밤에 윤희가 온실문을 막는 걸 봤다고 하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정순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박창수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그날 밤에 태풍이 몰아쳤는데 제대로 보셨을까요?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민수는 여전히 윤희를 의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정수는 박창수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김종현 경위는 박창수의 증언을 듣고 난 후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박창수 어르신,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는 밤에 그렇게 멀리서 정확히 보셨을까요? 빗물과 바람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을 텐데요. 젊은 양반, 내가 눈이 나쁘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봤다니까. 며느리가 막대기로 문을 막고 있었어. 박창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경찰관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목격자 한 분의 증언만으로는. 경찰서에서 나온 정수는 실망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창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순아, 경찰이 안 믿어도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잖아. 증거를 더 찾아보자.
그날부터 정수는 윤희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려고 노력했고 윤희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고 윤희가 어디에 가는지도 뒤따라가 봤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윤희가 마을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정수는 중개소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윤희가 나온 후에 들어가 봤어요. 어머니, 웬일로 오셨어요? 부동산 중개인인 김 사장이 정순을 반겼습니다. 김 사장은 이 마을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사람이었어요. 김 사장님, 혹시 저희 며느리가 방금 전에 왔었나요? 아, 네. 윤희 씨가 왔었죠. 어머니 땅 관련해서 문의하더라고요. 김 사장의 말에 정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윤희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슨 문의를 했는데요?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윤희 씨가 어머니 땅을 팔 수 있는지 알아보더라고요.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정수는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희가 여전히 자신의 땅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김 사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땅은 절대로 팔지 않을 거예요. 윤희가 뭐라고 해도 믿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윤희 씨 말로는 어머니가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땅 정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는 윤희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땅을 팔 의향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윤희의 전화 통화를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마침 이웃에 사는 젊은 부부가 그런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머니, 요즘 휴대폰으로도 쉽게 녹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젊은 부부의 도움으로 정수는 휴대폰 녹음 기능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윤희가 다시 부동산 관련 전화를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였어요. 며칠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윤희가 또다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정수는 재빨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윤희의 섬뜩한 말을 들으며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희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땅 문서는 제가 이미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상속받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시어머니만 없으면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정수는 윤희의 대화를 끝까지 녹음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윤희가 자신의 땅을 노리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말입니다. 정수는 그 순간 살아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희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자신이 평생 갖고 온 이 땅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마을에는 봄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매년 5월 셋째 주에 열리는 이 축제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였죠. 작년까지만 해도 정순의 온실이 축제의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온실이 폭발로 부서져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정순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정순 씨,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 꽃으로 축제를 준비해야겠어요. 온실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축제를 윤희의 음모를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만들기로 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고 심지어 지역 신문사 기자들까지 올 예정이었거든요. 이장님, 저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꽃은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요. 정순의 말에 이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워낙 오랫동안 축제를 위해 헌신해왔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럼 뭘 하시고 싶은데요? 제가 직접 마을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순의 진지한 표정을 본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제 당일에 정순이 발표할 시간을 마련해 주기로 한 거죠. 축제가 열리기 전날 정순은 박창수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윤희의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어보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확인한 내용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희를 축제장으로 오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창수 오빠, 윤희가 축제에 안 나타나면 어떡하죠? 걱정 마라.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뒀어. 박창수는 정순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박창수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민수에게 어머니가 축제에서 윤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창수가 정순의 집을 찾아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축제에서 윤희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겠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윤희에게 마음을 열기로 한 것 같았거든요. 정말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응, 그러니까 윤희도 축제에 같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어머니 체면도 있고. 민수는 윤희를 설득했습니다. 윤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시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축제 당일 마을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그리고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도 와 있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 뒤에서 대기했습니다. 윤희와 민수도 축제장에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밝았어요. 시어머니의 공개 사과를 받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거죠. 오후 3시 드디어 정순이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자, 이제 우리 마을의 꽃 할머니로 유명한 김정순 어르신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정순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순은 마이크를 잡고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윤희와 민수도 앞자리에 앉아서 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오신 모든 분들. 정순의 첫 인사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도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며칠 전 제 온실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에 대해서요. 정순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온실 폭발 사고는 마을 전체가 알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가스 사고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정순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 윤희가 저를 온실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순의 폭탄 발언에 축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민수가 붙잡았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제 땅을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저를 없애려고 한 거죠. 정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윤희가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입니다. 정순이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자 윤희의 목소리가 축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녹음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카메라와 녹음기를 꺼내서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입니다. 윤희가 제 몰래 부동산 중개소에서 상담받은 내용이에요. 정순이 서류를 들어보이자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또한 박창수 어르신이 그날 밤 윤희가 온실문을 막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박창수가 일어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윤희가 막대기로 온실문을 막고 있었어요. 이제 윤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윤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목격자 증언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민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윤희야, 이게 정말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때 축제장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순이 미리 연락해 놓은 거였어요. 김종현 경위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김정순 할머니 신고 받고 왔습니다. 정순은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부동산 관련 서류, 그리고 박창수의 목격 증언까지 모든 것이 윤희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윤희 씨,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민수는 경찰차에 오르는 아내를 눈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의심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 깨달은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윤희를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가 너무 교활했던 거지. 축제장의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기자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와 다음날 신문에는 며느리의 충격적인 시어머니 살해 시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죠. 정수는 드디어 진실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승리한 거였어요. 8챕터 새로운 꽃밭. 윤희의 재판이 끝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살인미수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죠. 민수는 그동안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며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윤희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을이 되면서 정수는 폭발로 부서진 온실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전보다 더 크고 견고한 온실이 세워졌어요. 새 온실에는 최신식 환기시설과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튼튼하게 지었네요. 민수가 완성된 온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수는 요즘 매일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정착해서 함께 꽃 농사를 짓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정수는 새 온실 안에서 꽃모종을 심으며 말했습니다. 온실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빨간 장미를 심을 자리였습니다. 정순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삶을 상징하는 꽃이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새 온실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국화, 백합, 튤립. 예전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온실을 가득 메웠어요. 정수는 매일 아침 온실에서 꽃들을 돌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주 온실을 찾아왔습니다. 정순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나간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순에게 용기를 얻어간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나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싶어요. 이웃 마을에서 온 할머니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봄꽃 축제가 다가오면서 정순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꽃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에게 꽃 기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죠. 할머니, 꽃은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화분 앞으로 데려갔어요. 꽃을 키우려면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정성껏 돌봐줘야 하지. 그럼 꽃이 예쁘게 피어요? 그럼 정성을 다해서 키우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정수는 아이들에게 꽃 키우는 법을 가르치면서 삶의 교훈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꽃도 사람도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잘 자란다는 것,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대로 몰랐던 거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시다니. 민수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꽃들을 보면 용기가 나더라. 꽃들도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피어나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지. 정수는 아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꽃은 밟혀도 다시 피어나고 사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축제 당일 정순의 온실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정순을 영웅처럼 대했고 아이들은 꽃 기르기 체험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기자가 정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 그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랐을 테니까요. 정순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 꽃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정수는 온실 한가운데 심어둔 빨간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장미는 다른 꽃들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정순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삶과 복수의 상징이었습니다. 박창수가 정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정말 잘 견뎠구나.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창수 오빠 도움이 없었다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련을 함께 견딘 동지 같은 마음이었어요. 해가 지면서 축제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온실에는 정순과 민수만 남았어요.
어머니, 올해 축제는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그래,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어. 정수는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온실을 더 확장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늘리고 꽃 말리기나 꽃꽂이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밤이 되어서 온실에 조명을 켜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종철의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다 이겨냈어요. 우리 땅도 지켰고 꽃들도 다시 피웠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종철의 사진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도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푹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실로 향했습니다. 꽃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온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꽃은 밟혀도 피어나. 사람도 그래야지. 정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꽃처럼 모든 시련을 견디고 다시 피어났으니까요. 온실 한가운데에 빨간 장미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더욱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정순이 되찾은 삶과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이제 정수는 진정으로 자유로웠고 행복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